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물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문제인 이유, 물가의 종류는 몇 개나 되고 누가 어떻게 정하나, 물가 상승과 하락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이슈인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물가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도 또 지나치게 낮아져도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는 여러 경제 이슈들 중에서도 뉴스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물가라는 두 글자만 쳐봐도 바로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들이 주르륵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쓴 기사들은 대부분 걱정스러운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요. 물가가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장보기가 무서워졌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란 뭐고 물가가 오르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마토 케첩이면 케첩, 자동차면 자동차, 오징어면 오징어처럼 각 상품별로 가격이 올랐고 떨어졌는지를 살피지 않고 물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상품의 가격 변동을 복잡하게 평균을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가를 계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달 물가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를 확인해야 적절한 경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물가를 측정하는 목표다 보니까 한 가지나 몇 개 품목의 가격 변동만을 확인해서는 제대로 된 흐름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상품별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주기도 큰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식재료나 음식, 옷, 교통비, 기름값은 사람들이 자주자주 소비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품목인데 비해서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상품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길게는 10여 년에 한 번씩 소비하는 상품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상품만으로 물가를 구하기보단 가급적 많은 상품들로 대상 품목을 구성하고 사람들이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둬서 물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소비가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대상 품목을 구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일수록 물가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하는 게 물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그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그 종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산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제1차 도매상의 판매 가격이 기준이 되는 도매 물가지수, 소비자가 구입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있습니다. 여러 물가지수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선정한 460개 대표 품목에 들어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준이 되는 460개의 항목은 2016년 말에 확정된 상품들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표 품목은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취향과 트렌드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 품목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상품도 생기고 반대로 제외해야 하는 상품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 품목을 보면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균적인 한국인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개편에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대표 품목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소비가 줄어들어서 대표 품목에서 빠진 상품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10개 품목이 2016년 개편에서 이름이 빠졌는데요. 꽁치, 케첩, 잡지, 사전이 대표 품목에서 탈락했습니다. 예방접종비도 무상접종이 확대되면서 대표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2016년 당시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현미, 블루베리, 아몬드 등 18개 품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식재료들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격을 100으로 놓은 상태에서 물가의 오르고 내림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를 제외하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고 또 생활비에서 나가는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채소, 과일, 생선 등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 등이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쇠락해가는 국가들에선 공통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 말기에도 물가가 치솟았었고,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 독일에서는 살인적인 수준의 물가 급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923년 독일인들이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여기에 과도하거나 지나침을 나타내는 뜻의 영어 접두사 하이퍼를 붙여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당시의 물가 급등이 얼마나 심각했을 정도였냐면 1918년만 해도 한 덩이에 0.5 마르크였던 빵 가격이 5년 뒤인 1923년에는 무려 1000억 마르크로 뛰었습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4조 마르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극심한 경제 불안은 이후 히틀러가 이끄는 전체주의 나치 정권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과 번영 없이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경제에 중요한 건 물가 안정이 곧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같은 물건을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돈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한 사회 안에서 부와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기존에 돈과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늘리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겐 사실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 생활자들도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해둔 사람들도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기존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부유층들은 물가 상승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들은 특히나 물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갖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부유층과 대부분의 근로자 사이의 부의 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경제 안에서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저축률 감소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라서 기존의 부유층은 더 큰 부를 갖게 되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가져다주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정도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하락은 물가 상승과는 달리 경제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물가가 더 떨어진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안에서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같은 물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 즉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이나 가게가 갖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빚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물 자산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숫자로 표시된 부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의 실제 가치가 올라간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갖고 있는 집을 팔면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하락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집권에서 2018년 5월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20년간 가까이 이어져 온 물가 하락 추세, 디플레이션 추세에서 탈출하겠다. 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물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문제인 이유, 물가는 어떻게 정해지고 물가 상승과 하락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물가지수의 종류와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각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